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 사실은 제가 좀 다루고 싶은 주제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 문제가 제일 시급한 것 같아서, 또 지금 이제 날이 추워지고 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난방이 시작되는 이제 계절이 다가와서 이 자꾸 일어나는 일산화탄소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2022년 10월 10일에 전북 무주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84세 할머니 분과 그 다음에 40대 딸 부부, 30대 손녀분이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었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었고요. 또 다른 사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포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0월 12일이었습니다. 모텔 투숙객 3명이 사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천장이 좀 뚫렸었다고 하던데 그쪽으로 저 일산화탄소가 유입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 정치인의 유세버스였죠. 유세버스에서 어떤 그 당원이나 운전기사분이 2명이 사망하는, 역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또 올해 초에 일어났었습니다. 일단 펜션에서는요, 수능 끝나고 이제 고교생 10명이 놀러 갔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3명이 또 사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안타까운 사건이 또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또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예전에 또 그 인천 영동주였습니다. 5월 28일에 캠핑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남녀 2명이 또 역시 사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때 이제 가스난로를 폈던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이유 등으로 일산화탄소 중독돼서 이제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사실 제가 가져온 자료는 극히 일부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뭐 쉽게 검색이 될 정도로 일산화탄소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어떤 살펴보면요. 일단 미국 자료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미국도 매년 500명 이상이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산화탄소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이건 사망하는 사람만 500명 이상이고, 피해자, 그러니까 사망 직전까지 갔던, 또 그 전까지 심한 어떤 이런 피해를 입었던 분들은 매년 한 수천 명씩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조차도. 그만큼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일어나는 심각한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고를 과연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유를 알아야겠죠? 이유를 알아야 예방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일산화탄소의 독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일산화탄소의 독성은요, 일단 우리가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시게 되면 이게 헤모글로빈에 너무 잘 붙습니다. 산소가 붙어야 되는데 일산화탄소가 대신 붙어버려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온몸 세포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일산화탄소가 공급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이제 겪게 되냐면, 보통 경증 증세는요, 뭐냐면 약간 두통 정도 느낄 수 있고요. 어지러울 수도 있고, 뭐 심계 한증증이라고 뭐 심장이 막 뛸 수도 있고, 많이 뛸 수도 있고, 나른함, 메스꺼움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증인 경우에는요, 머리가 움직이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손발근이 무뎌질 수도 있고, 뭐 호흡곤란이 오기도 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이제 의식이 없어지기도 하는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증상이 나타나면 뭔가 눈치라도 챌 수가 있는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더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보통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대처를 못해서 그대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계속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누입이 되면 공기 중 0.5%, 그게 많은 양도 아니에요. 0.5% 있었을 때 5분에서 10분만 돼도 우리는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망이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온몸에 산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가 공급되니까. 산소가 공급이 돼야 우리 기관들이 다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되니까 바로 사망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일산화탄소는 뭐 발암물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독가스입니다. 독가스. 딱 그렇게 기억하시면 제일 명확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일산화탄소에 노출이 되는지. 일단 일산화탄소 노출 사건을 보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보일러입니다. 보일러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1위는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가스 보일러와 기름 보일러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가스 보일러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집마다 당연히 가스 보일러 쓰실 텐데요. 대부분 요새 가스 보일러 많이 쓰죠.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도대체 여기서 왜 일산화탄소가 유출이 되지? 되게 약간 의아해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여기서 아까 노출이 되지?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그죠? 이렇게 보면 사실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죠? 문제될 게 없고. 근데 뭔가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정부에서도 항상 일산화탄소 유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얘들 항상 뭐 조심하라라고 하고, 실제 여러분 이런 그런 가스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와서 검사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가스가 노출되는지 항상 이렇게 항상 뭐 체크하잖아요. 그죠? 이론상 문제가 없다면 검사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검사를 하는 이유는 뭔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유출이 되느냐?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안에서 이제 연소가 일어나게 되면 주로 역시 뭐가 발생해?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주로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게 있죠. 완전히 오픈된 상태에서 연소가 일어나도요. 일산화탄소는 조금씩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아니 산소가 충분하면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산소가 모자라는 순간이 계속 발생해요. 예,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해보면 측정해보면 일산화탄소가 조금씩 빠져나옵니다. 하물며 이 안에서 이제 연소가 일어나게 되면 불가피하게 일산화탄소는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주로 많이 나오지만 일산화탄소도 당연히 많은 양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당연히 바깥으로 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통을 통해서 바깥으로 무조건 빼내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일산화탄소가 늘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빠져나오느냐? 가장 큰 원인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연통을 꼽을 겁니다. 연통입니다. 연통.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집에 있는 거 사진 찍어 온 겁니다. 자, 보시면 자, 보일러가 있으면 몸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몸통이 있을 것이고 바깥으로 당연히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연통을 연결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연통이라는 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집집마다 구조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집집마다 구조가 다 다르고 보일러가요. 설치되어 있는 그 위치 높이도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가스 보일러 설치 기사가 와서 한번 보고 가죠. 먼저 처음에 보고 가고 대충 어디다 설치한다고 하면 연통을 어떻게 짜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연통이라는 게 일체형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딱 일체형으로 와서 그냥 딱 설치하고 갈 수가 없죠. 집집마다 다 다르니까 구조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 연통을 이런 걸 이어서 연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하지. 이어서 연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집에 맞는 이 밖에 여기 뚫려 있는 위치도 다 다르거든요. 집집마다 다 달라요. 심지어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도 몇 동이에 따라 위치도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어붙이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붙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자, 이어붙이죠. 이어붙이게 되면 여러분 집에 어떤 게 있죠?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실링이 돼 있죠. 뭔가 이렇게 뭔가로 감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당연히 뭔가를 감싸줘야 됩니다. 당연히 연통과 연통이 100% 맞물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미세한 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흠을 메꿔주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코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뭔가 약간 접착력도 있고 약간 뭔가 코팅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덮어주게 되는 거죠. 이게 실링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실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보일러를 우리가 6개월 쓰거나 뭐 1년 쓰는 게 아니죠. 뭐 2, 3년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엄청 오래 쓰죠. 뭐 10년은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들? 10년 기본이고 오랫동안 쓰죠. 그리고 실제 가을만 되면 이제 가을만 돼도 보일러 작동시키죠. 특히 잠을 자야 될 때라든지. 평소에는 뭐 여름에도 당연히 뭐 샤워할 때도 보일러 작동이 되는데 참고로 특히 이제 추워지면 가을 겨울만 돼도 우리는 당연히 또 초봄까지는 당연히 이런 가스 보일러를 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 거죠. 이산화탄소도 많이 나오지만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와서 계속해서 이제 배출이 되는 건데 이 이산화탄소 여러분들 특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산화탄소의 특징. 여러분들 이산화탄소라는 것에 좀 약간 되게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약간 우습게 여기신 경향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도 뭐 나오는 거 아니냐. 우리 몸에서도 CO2는 계속 나오는 거고 아니 뭐 별거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산화탄소 여러분들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독특한 화학적 특징이 있어요. 이거를 언급하는 분들 별로 없는데 제가 정확히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량 이산화탄소 계속 뿜어져 나오잖아요. 이러다 보면 이 실링되어 있는 이 물질이 뭐냐면 뭐 회사마다 당연히 다른 걸 쓰는데 그냥 이걸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고분자 물질이라고 그래요. 고분자. 영어로는 폴리머라고 합니다. 고분자 물질을 코팅하게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계속 그 사이사이로 계속 이 고분자 물질 때리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이 고분자 물질이 홈을 딱 메꾸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지나가면서 거기를 계속 때리게 되죠.
결국 고분자 이산화탄소에 계속 노출이 되는 겁니다. 계속 노출이 되죠. 어마어마한 양이 계속 때리고 가는 겁니다. 계속 때리고 가게 되죠. 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산화탄소가 계속 그 고분자를 때리게 되면 실제 고분자는 서서히 유연화, 이거 좀 전문용어로 가소화라고 합니다. 가소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미세하게 나면 조금씩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계속 가소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소화가 뭐냐면 유연해지는 거예요. 물론 눈에는 안 보이죠. 유연해진 게 눈에는 안 보이죠. 조금씩 유연해지게 돼요. 유연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유연해지면 발생한 일산화탄소가요. 일산화탄소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일산화탄소가 서서히 이 사이사이로 그 유연해진 조직을 사이를 통해서 그 조직을 이게 고분자 통과 못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용해 확산, 이 전문 용어로 솔루션 디퓨전 트랜스포트라고 하는데 그냥 그런 거 잊어버리시고 용해와 확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용해 확산에 의해서 서서히 일산화탄소가 빠져나오기가 좋은 조건이 돼요. 그래서 서서히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서서히. 보기에는 아무 멀쩡해 보이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서서히 빠져나오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출될 수가 있고 우리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막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맨날 체크해야 된다, 뭐 일산탄소 경보기를 넣어야 된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링 부분, 이걸 메꾸고 있는 이음새, 이 부분을 특히 여러분들은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일산화탄소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가스레인지입니다. 가스레인지의 주성분은 뭐라고 했죠? 바로 메테인 가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산소가 충분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나오지만 산소가 부족해지면 일산화탄소가 나온다고, 조금씩 나온다고 했죠. 다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주변에서 산소를 계속 빨아들이다 소모시키다 보면 순간적으로 산소가 모자라는 순간은 조금씩 생기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산화탄소는 발생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씩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스레인지 불가피하게 쓰신다면 반드시 창문 다 열어놓고 후드 켜고 이런 식으로 요리하시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가급적 전기레인지 쓰시는 게 좋아요. 전기레인지 종류는 하이라이트, 인덕션이 있죠. 예. 둘의 원리는 다른데 기본적으로 전기를 이용하고 가스를 안 쓰기 때문에 적어도 일산화탄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캠핑입니다. 요새 이제 캠핑의 계절이 다시 또 다가왔는데 요즘 겨울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추워도 많이 하시는데 역시 그 캠핑하게 되면 밤이 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로를 쓰잖아요. 가스 난로를 쓰는데 주로 쓰는 연료가 LPG입니다. LPG를 많이 쓰는데 똑같아요. 얘도 그 산소를 가지고 이제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연소될 때. 그 연소되다 보면 산소가 부족해지면 역시 일산화탄소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산화탄소가 꼭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캠핑장에 쓰신다면 야외에서만 쓰셔야 되지, 그거를 뭐 혹시라도 뭐 실내에서 쓴다든지 혹시라도 실내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놓으시면 정말 큰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 저는 안 죽고 지금 살아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0.5%면 죽을 수 있다는 거지 그 밑에서도 엄청난 몸에 피해를 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게 우리가 죽지 말자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건 발암물질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독가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성장기 아이들이 이걸 계속 노출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몸속에서. 그러니까 절대로 아이들은 조금도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혹시 요즘 또 자가 발전기 쓰는 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요새 푸드트럭도 여기저기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전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자가 발전기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가 발전기 쓸 때 많이 쓰는 게 바로 휘발유와 경유죠. 휘발유와 경유를 태운다 하더라도 역시 똑같아요. 원리가. 산소가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면 일산화탄소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혹시라도 자가 발전기를 밀폐된 곳에다 보관해 놓고 돌린다든지 이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미세한 틈 사이사이로 다시 이 좌석,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예전에 여기서 사망사건이 일어난 게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일산화탄소의 중독 예방법입니다. 단순히 죽지 말자가 아니라 발암물질보다 훨씬 위험한 독가스니까 이건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자, 예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일산화탄소 사건의 1위는
이런 보일러, 가스 보일러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름 보일러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일산화탄소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그래서 일산화탄소 센서를 꼭 장착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일산화탄소 센서만 의존하시는 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저는 왜냐하면 일산화탄소 센서를 장착하셔도 그 놓는 위치에 따라서 제대로 감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일산화탄소 센서만 있다고 해서 뭐 아무 데나 설치해 놓으면 제대로 감지가 안 될 수 있다고요. 위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그 가스보일러가 어디에 장착되어 있는지 저는 모르죠. 저는 모르지만 아마 보통 다용도실에 많이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베란다라든지 이런 데 있을 텐데 반드시 이게 다용도실이라면 여기에 뭐 보일러가 있고 여기 이제 연통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간 구조라면 여기 반드시 창문이 있을 거예요. 그럼 창문을 조금씩 늘 열어놓는 겁니다. 늘 그냥 열어놓으세요. 좀씩 열어놓으세요. 이걸 보통 안 열어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뭐 요새 미세먼지도 심하고 자꾸 들어오니까 다용도실 뭐 지저분해진다 뭐 그런 논리로 이게 좀 닫아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살짝 늘 열어놓으십시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안전하게 보호해줄 겁니다. 살짝 열어놓으세요. 미세먼지 쌓이면 잘 닦아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연통 상태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하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연통과 연통 사이에는 이음새 부분이 뭔가로 실링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뭔가 메꿔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테이프 같은 것처럼 이제 붙여 있거나 아예 뭔가 코팅해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까 유연화 현상을 겪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연해질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손으로 한번 그걸 좀 만져보세요. 만져보는데 약간 끈적거림이 느껴진다. 약간 좀 끈적거림이 느껴진다. 그러면 가스에서 연락해서 다시 좀 코팅해 달라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손으로 댔을 때 끈적거릴 정도가 느껴지면요, 그러면 굉장히 심해진 겁니다. 굉장히 유연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시 새로 실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금씩 계속 빠져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다용도실 옆에 방이 연결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다용도실 옆에 방이 있어요. 방이 붙어 있는 경우 많죠? 조금씩 이게 일산화탄소 노출돼서 방에도 창문이 있지만 창문이 완전히 다 막지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특히 나무로 된 이런 창문이라면 서서히 일산화탄소 조금씩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 중 0.5%까지 가면 죽는 거지만 그 밑에 농도라 하더라도 여러분 자는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몸에 여러분 기관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일어나면요 자도 피곤해요. 그런 경험 한번 해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자도 피곤하거나 막 자고 나는데 머리가 막 깨질 것 같고 그런 거 경험해 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 일산화탄소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통 상태를 꼭 점검하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혹시 이런 야외에서 가스난로라든지 이런 캠핑 연료 태우게 되면 반드시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캠핑 하시게 되면 좀 야외에서 주무시는 거는 좀 자제하시고요. 특히 추운 날 주무시는 건 좀 자제하시고 불가피하게 주무시게 된다면 이런 가스난로 이런 것들은 절대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여러분들 꼭 주변 분들 소중한 분들한테 좀 많이 포워딩해서 제 영상 구독 안 하셔도 좋으니까 제 구독자 수 늘리려고 이 영상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구독 안 하셔도 좋으니까 이 영상 여기저기 많이 퍼나르셔서 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산화탄소 이런 중독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